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 보수주의의 개념과 거리가 먼 사례는? 회계상 보수주의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지요?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익은 되도록 작게, 비용은 되도록 좀 크게 기록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이 배당으로 뽑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크게 기록하다 보면 단기 순이익을 배당으로 뽑아가니까 회사에 돈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수익을 좀 작게 해서 단기 순이익이 좀 작게 나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한 보수주의와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보랍니다. 자, 1번. 저가주의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이라고 부른다 그죠?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례였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생긴다고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평가 손실이 생기면 그냥 바로 비용 인식한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보수주의. 동그라미 4번. 발생 가능성 높은 우발 이익을 주석으로 보고하는 것. 이것도 대표적인 보수주의였습니다. 좀 손해가 볼 것 같다고 그러면 발생 가능성 매우 높고 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그거를 부채로 기록하고 그거를 충당 부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충당 부채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 같으면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만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손해 볼 경우, 손해가 좀 예상되는 경우, 그와 달리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자산으로는 기록하면 안 된다, 그지?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겨우 주석으로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보수주의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우발 이익을 자산으로는 기록하면 안 돼. 그냥 주석으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1번, 4번 대표적인 보수주의고 3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가 상승할 때 여러 가지 재고자산 기말 단가 평가 방법 중에서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후입선출법 가장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높은 금액으로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기록되니까 단기순이익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후입선출법일 때는 단기순이익이 좀 작게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수주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지?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랍니다. 2번 봅니다. 정기 오류 수정사항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정기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중대하면 애당초 장부를, 과거의 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중대하지 않다면 올해의 수익 비용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올해 수익 비용이 아니고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조금 돌려가지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과거의 장부를 고치면 그 영향이 올해로 어떻게 넘어옵니까?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뭡니까? 정기에 대한 오류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고 처리가 달라진다 그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보수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됐지요? 1, 4 대표적인 보수주의고 3번도 보수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 틀렸다 그죠? 만기 보유 증권은 무엇입니까?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구입했는데 우리 회사가 만기가 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기까지 들고 있을 거니까. 그지?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 인식하지 않고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겠다. 정답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맞다 그지? 3번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미실현 보유손익이므로 교수님들 좋아하는 용어라고 있습니다. 평가손익을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비용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다. 4번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한다. 맞는 말이겠지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다고요? 100만 원이 취득할 때의 공정가치이다 이겁니다. 취득할 때의 시장금액으로 돈 주고 산다 그지? 그걸로 기록한다. 단 취득과 관련된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 등의 지출 금액은 어떻게? 아주 예외적으로, 그지? 자산 취득할 때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 있으면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변 계정 과목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가 뭐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였다 이겁니다. 그거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로는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지? 그게 예외적이었고요. 그 내용입니다. 단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다고 그거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됐습니까? 문제 3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지?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거는 비용으로 처리. 2번.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쭉 실무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쭉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준을 보면 연구활동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답니다. 우리 예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편했다, 그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넣어서 가는 자동차를 우리가 만든다 이겁니다. 연구실에서 물을 넣어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실험해 봤더니 연구 끝에 성공했답니다. 그게 뭡니까? 연구활동. 개발활동은 뭡니까? 그 성공한 연구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상용화하는 작업이 개발 활동이었습니다. 조금 구체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 4개짜리, 뒤에 트렁크까지 합하면 문 5개짜리 5도어 W1 모델이라는 실제 자동차를 진짜 이제 상용화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개발 단계, 좀 구체화된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아이템을 좀 뭔가 연구하는 건지 좀 구체화된 제품을 상용하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나누는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은 요거랍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제안하고 설계하고 평가하고 최종 선택하는 그런 게 연구 활동. 그다음 3번.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을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활동, 이거는 개발 활동이랍니다. 좀 구체화됐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말장난 같다, 그지?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가끔 시험 문제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주체되었다, 그지? 이렇게 뜯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1, 2, 3번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4번이랍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누어야 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가끔은 나누기 좀 모호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냥 전부 다 연구 단계로 본답니다. 즉 자산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거야 라는 규정이다 이겁니다. 법 취지 아시겠죠?
우리 기업회계 기준의 취지 아시겠죠?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몇 가지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 할 때 뭐 이걸로 본다 저걸로 본다 하면 장난치면 안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장난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그냥 개발이 아니고 연구 단계로 보니까 전부 비용 처리할 거다. 됐지요?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신속의 자본 내역이다. 주식회사 신속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한 주당 취득가액 5만 원, 100주를 주당 8만 원에 처분하고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과목 금액은 얼마입니까? 쉽다, 그지? 자기 주식의 처분 회계 처리입니다.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취득하면 차변, 처분하면 이제 차변에 기록된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얼마 주고 구입한 겁니까? 5만 원 곱하기 100주, 그지? 500만 원이다, 그지? 500만 원 주고 구입했어. 그러면 장부에 500만 원으로 차변에 기록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여기 적을까? 대변에 자기 주식 500만 원. 자기 주식 다시 쓸게요. 자기 주식 공간 좀 아끼려고 합니다. 자기 주식 500만 원. 됐습니까?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온 거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자, 주당 8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100주 곱하기 8만 원, 800만 원만큼 돈 들어왔습니다. 현금을 받았는지 보통 예금 받았는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냥 현금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차변에 현금 800만 원. 500만 원 주고 구입한 거를 8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300만 원 이익 봤다, 그지?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었다, 그지?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기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혹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고 했다 이겁니다. 반대 포지션이 있으면 그것부터 없앤 다음에 내 계정 과목을 인식해야 된다. 그것이 이 문제에서 묻는 핵심입니다.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0만 원 기록하고 싶은데 나의 반대 포지션 있는지 찾아볼 거다. 뭡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200만 원 있다 이겁니다. 이것부터 없애야 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애당초 회계 처리될 때는 차변에 기록되었을 거야.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부터 없애자. 얼마? 200만 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었어. 그거 없애버렸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최종 회계 처리 분석해 봤고, 그러면 이러한 회계 처리 결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과목 금액은 얼마가 남게 됩니까? 1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유민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결산 분계로 올바른 회계 처리는 장부상 수량 1000개, 실제 수량 900개, 장부상 단가 1,900원, 단위당 판매 가능 금액 2,000원, 단위당 판매 비용 200원, 단 재고자산 감모는 전액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한답니다. 장부상 재고랑 실제 재고랑 비교해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 판단하는 문제다, 그죠? 자, 장부상 금액 얼마입니까? 1000개 곱하기 1,900원. 자, 장부. 실제로 이제 갈 거다, 그지? 실제로 이제 갈 거야. 장부는 1000개
곱하기 얼마? 900원. 아니 1,900원. 그지? 얼마입니까? 1,000 곱하기 1,900 190만 원 되겠습니다. 됐지요? 190만 원. 다시 예쁘게 쓸게요. 190만 원. 실제는요. 900개밖에 없습니다. 900개. 그리고 한 개당 단가는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재고 자산을 외부에 팔았을 때 얼마 받을 거지? 그 개념인데요. 판매 가능 금액이 2,000원인데 판매하려면 한 개당 200원씩 판매 비용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팔았을 때 얼마 받는 겁니까? 2,000원 빼기 200원, 1,800원 받는 거다 이겁니다. 1,800원. 우리가 상품이라고 가정했다 그죠? 도소매업 기업입니다. 외부에서 1,900만 원 한 개에 1,900만 원 주고 사왔어. 당연히 시장에 팔면은 1,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 받을 걸로 예상하고 사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상품 가격이 막 급격하게 떨어진 모양이야. 그래서 2,000원 빼기 200원, 1,800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팔아봤자 손해다 그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평가 이익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다. 그지? 그때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평가 손실 발생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인식하자. 이것을 저가법이라고 불렀었다 이겁니다.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평가 손실 반드시 인식해야 돼. 900 곱하기 1,800 162만 원입니다. 190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달려와야 될 겁니다. 금액이 작아졌다 이겁니다. 이 부분만큼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그지? 그런데 이제 중간값이 필요했다 그지? 중간값은 실제 수량 900개 곱하기 한 개당 취득원가 1,9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중간값이다. 900 곱하기 1,900 하면 171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달려오겠지만 한번 중간에 한 군데 찍고 오자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는 수량이 작아진 부분이다 그지? 감모 손실입니다. 감모. 요거는 단가가 작아진 거다 그지? 평가 손실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감모 손실은 다시 정상 감모인지 비정상 감모인지 나눌 수 있는데 문제를 조금 단순화해 주었네요. 감모는 전부 다 비정상이랍니다. 오케이. 비정상 감모. 정상 감모는 하나도 없다 그지? 비정상 감모. 자, 금액 계산해 봅니다. 190만 원 빼기 171만 원. 19만 원 나오네요. 어이. 그다음 평가 손실은요. 171만 원 빼기 162만 원 하면 9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로 따지면 9만 원 플러스 19만 원. 28만 원만큼 이렇게 금액이 작아진 거야. 그지? 28만 원 금액이 작아졌는데 그거를 비정상 감모 그리고 평가 손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다 이겁니다. 자, 정상 감모랑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 감모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는데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분개해 봅니다. 자, 정상 감모는 없다 그지? 비정상 감모야 전부 다. 그거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이더라 그지? 얼마요? 19만 원. 그리고 그 부분만큼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반한 만큼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는데 그거는 차변의 매출 원가로 기록한다. 그지? 그지? 그러면 매출원가 중에서 엄밀히 따지면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다. 그죠? 상품 매출원가. 그리고 상품이라는 자산을 9만 원만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품이라는 계정하고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면 상품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 과목, 상품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상품 평가 충당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 끝났고 요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재고자산 감모 손실 19만 원, 상품 19만 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원가라고 표기했네요. 오케이. 매출원가 9만 원. 대변에 상품 평가 충당금인데 그거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원가의 회계 처리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 원가 계산의 절차는 원가 요소별 계산, 생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맞겠다. 그지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세 개로 나눕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결국 제품으로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문이라는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문으로 일단 한번 추적 가능한 거를 전부 부문비로 직접비로 추적하고 부문비로 딱 하나로 집계할 수 없는 거는 부문 간접비라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각 부문으로 이렇게 싹 뿌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문 단위로 딱 집계가 되더라 그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서포트 부문에서 제조하는 부문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 옮기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도 있었고 단계 배부법도 있었고 상호 배부법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문으로 이제 제조하는 부문으로 금액을 딱 옮긴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배부 방법에 따라서 제품으로 싹 뿌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요소를 일단 계산한 다음에 부문으로 한번 갔다가 결국 제품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틀렸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할 겁니다. 전기 미지급된 노무비를 단기 지급하면 단기 노무비로 계산한다. 틀렸다 그죠? 작년도에 차변에 작년도 급여를 작년도 12월 달 급여를 올해 1월에 준답니다. 그럴 경우 있을 거다 그지?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작년도 회계 처리 차변에 급여라는 제조기업이면 임금이라는 계정을 못 쓸 거다 그죠? 임금이라는 비용의 증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기록했을 겁니다. 자, 올해 그 부분 지급합니다. 대변에 현금 예쁘게 쓸게. 현금 차변 원래 비용 아니다 그지? 작년도에 기록했던 미지급 비용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의 흐름에서 공식도 하나 정리했었다 그지? 단기 투입 원가는 즉 발생 원가는 현금 지급액 현금이 일단 지출될 거다 그지? 단기 현금 지출액 지출에서
추발한다. 더하는 거는 단기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빼는 거는 단기 선급 비용 인식하는 걸 빼자 이겁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반대 포지션으로 반영시키면 된다, 그지? 전기의 미지급분이 올해 지출됐으면 그걸 올해 비용에서는 빼야 된다 이겁니다. 전기 미지급을 빼고 그 다음에 단기 선급은 더하자. 전기 선급은 더하자. 전기 선급은 더하자. 작년도에 올해 불에 대해서 미리 돈 준 게 있다면 올해 비용에서는 더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산식 정리했었습니다. 여기서 전기 미지급된 노후비는 뭐라고? 요거 마이너스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현금 지출된 거에서 올해 현금 지출된 거에서 마이너스로 반영되더라. 이렇게 산식도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답은 틀린 내용이다. 제조간접비가 제조 부문과 관리 부문에 동시에 발생할 경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으로 처리한다. 당연히 틀린 지문인데요. 설명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조간접비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조 원가라는 의미입니다. 물건 만드는데 지출된 거야. 그런데 어떤 제품으로 직접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배부해야 되는 간접비다 이겁니다. 그게 제조간접비라는 용어인데,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라는 거잖아, 그지? 용어 자체에서. 그런데 요거를 뭐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다. 좀 억지로 지었자 문제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가가 들었는데 이게 물건 만드는 것과 물건 만드는 거 아닌 거 그냥 일반 관리 그거하고 성격이 좀 섞여 있다 이겁니다. 원가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몰빵할 게 아니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밖에 없다, 그지? 당연히 나눠야 될 겁니다. 나눠야 되는데 많은 비중 차지하는 거 한 곳으로 몰아라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마음에 들지는 않는 문장이지만 맞는지 틀렸는지는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only 한 개밖에 없다, 그죠? 가가 맞는 거고요. 자, 맞는 내용 가. 동그라미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초제공품 원가는 선입선출법 적용 시에 완성품 환상량 단위당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입선출법은 무엇입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하자라는 거였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작업된 부분만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배분 대상 원가는 뭐라고? 기초제공품 원가 아니고 올해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제공품의 원가, 작년도까지 투입된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배분 대상 원가 아니야. 무조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그냥 바로 보내버렸다 이겁니다. 그지?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식이 말로 쭉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다. 2번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는 평균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맞다, 그지?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올해 새롭게 작업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내용 맞고요. 3번 기말제공품 완성도는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 대상이다. 틀렸다, 그죠?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 작년도에 작업된 완성도를 고려하는 거야. 기말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는 평균법도 고려 당연히 해야 되고 선입선출법에서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게 기말제공품의 완성도이다 이겁니다.
왜? 당연히 올해 작업된 거고 선의조치법에서는 그러니까 평균법에서 무시하는 거는 원래 기초제공법의 완성도만 무시할 뿐이지 기말제공법 완성도는 당연히 원칙대로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다. 됐죠? 3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4번 선의조치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제공법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다. 4번 내용 의미는 알겠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선의조치법, 평균법의 차이는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기초제공법의 기완성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수량 차이는 결국 기초제공법의 기완성도 부분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말로 설명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모호하고 그지? 출제한 분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번이 확실히 틀린 지문이므로 정답은 찾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차 풀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전에 풀었던 6번 문제도 좀 쥐어짠 그런 문장이 좀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는 문제도 4번 지문이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태로 좀 모호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4번 지문 됐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문 관리자의 성과 평가를 위해서는 이중 배분율법이 단일 배분율법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맞겠다, 그지? 고정비랑 변동비 나누어 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조금 더 정밀하니까 정확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맞고요. 3번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 있겠다. 당연하다, 그지? 1, 2, 3번 맞고 정답은 4번일 것 같습니다.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 부문 원가를 먼저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 없겠지요. 공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배부율을 적용한다면 서포트 부문을 굳이 뭐 제조 부문으로 옮길 필요 없어. 어차피 여기서 뿌리든 저기서 뿌리든 배부율 자체가 동일하니까. 공장 전체를 보아서 하나의 배부율만 적용한다면. 그지? 그래서 이것도 좀 쥐어짠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답 찾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문제 9번 주식회사 미래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 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500만 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은 5만 시간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51500 시간일 경우 단기 제조간접비 과소 또는 과대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단골 메뉴다, 그지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예정 배부액 구해봅시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정 배부율이 봅시다. 당연도 초 제조간접비 예상액이 500만 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 예정 조업도다, 그치? 그게 5만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하면 100원 나온다고, 그죠? 직접 노무 시간당 100원이라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51500 시간이라고. 요게 실제 조업도잖아. 51500 계산하면 예정 배부액 얼마입니까? 5150001 나옵니다. 요거랑 실제 발생한 금액이랑 비교합니다. 600만 원이랑 비교하자. 두 개 비교하면 예정 배부 금액이 작다 그지? 과소 배부입니다. 얼마 과소 배부입니까? 두 개 차이지 뭐. 85만 원 과소 배부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보람은 주산물 A와 부산물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 B의 처분액을 전액 영업 외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보람이 발생한 제조 원가를 모두 주산물 A에만 부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부산물이라는 개념 나왔네요. 우리 회사는 목재 가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목재 가구 만드는 과정에서 톱밥이 좀 나왔다 이겁니다. 그 톱밥을 팔면 푼돈이라도 좀 들어온다 그지? 그런 게 부산물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원가에서 배웠던 작업 폐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작업 폐물. 작업 폐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제조 원가는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작업 폐물이 생기면 팔아서 돈이 들어오니까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겁니다. 제조 원가 차감되면 결국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감소되어서 당기순이 커질 겁니다. 됐습니까? 부산물은 그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작업 폐물은 생산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부산물은 생산의 거의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부산물입니다. 작업 폐물과 부산물 거의 유사하다 이겁니다. 다만 부산물은 뭘로?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답니다. 수익으로 처리한다고? 그럼 결국 뭐라고? 당기순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차감하든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든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커진다 이겁니다. 두 개 구분이 명확하겠습니까? 모호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기면 그걸대로 처리합니다. 이거 부산물입니다. 처리하면 우기면 부산물이고요. 작업 폐물입니다라고 우기면 작업 폐물입니다. 과세 당국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교통정리가 있었다 그지? 기억나십니까? 회사의 수입금액 계산할 때 수입금액이라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매출액을 말하는데 작업 폐물 부산물은 장난칠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더해버린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당기순이익을 올린다는 차원에서는 매출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하니까. 됐죠? 그래서 회사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거는 주산물입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 부산물입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 작업 폐물입니다라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난칠 여지를 없애버리고 과세 형평성에 의해서 전부 다 더해버린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배웠던 내용 참고로 소개해드렸고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지금 부산물이 등장한 겁니다. 자, 지웁니다. 부산물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거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대. 자, 그런데 자, 제조 원가가 100만 원 생겼어. 100만 원 들었어. 여기 있을까? 오른쪽에 100만 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주산물은 80만 원 들었고요. 부산물은 20만 원 들었다 이겁니다. 사실 여기 정확한 거야. 그런데 회사는 제조원가를 뭐 전부 주산물 쪽에만 100만 원으로 그냥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부산물을 30만 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합시다. 현금은 30만 원 들었어. 자, 대변. 이제 부산물로 집계된 금액을 대변에 적어야 될 거야. 부산물. 엄밀히 따지면 얼마라고?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만 원만큼이 영업의 수익. 뭐 이름은 갖다 붙이면 되겠다. 그죠? 부산물 처분이익 뭐 그렇게 붙일까? 부산물 처분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10만 원 처리한다. 여기에 정확한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회사는 요 20만 원을 부산물로 따로 보내지 않고 전부 다 100만 원을 주산물 제조원가로 보내다 보니까 부산물 원가는 0원으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러면 부산물 처분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10만 원이 원래 그 정확한 금액인데 10만 원 아니고 30만 원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럼 20만 원만큼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겁니까? 20만 원만큼 영업의 수익은 원래 1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30만 원으로 쓸데없이 영업의 수익이 커진다. 그지?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주산물로 금액 집계되면 그거는 결국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잖아. 그지? 매출원가는 쓸데없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커지면 매출 총이익이 작아질 거다. 그지? 매출 총이익 작아진 것만큼 영업의 수익이 다시 커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거. 매출 원가가 커진다. 맞고요. 매출 총이익은 작아진다. 영업이익도 그러면 매출 총이익 작아지는 만큼 영업이익도 그대로 작아지는 거야. 당기순이익은 변함없어. 영업의 수익이 그만큼 커지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성립하려면 가정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가정을 좀 끼워 넣어서 수록하겠습니다. 정답 4번 맞는데 이 문제 완벽하려면 가정이 필요하다. 주산물 A와 부산물 B의 기초 기말 재고는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산물로 기록된 게 매출원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든 주산물이 전부 다 팔려야 되잖아. 재고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문제 혼란 방지를 위해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 목적상 이런 문제 연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괄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지? 2번. 신설하는 영리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언제까지? 처음 사업연도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날까지. 그지? 그러면 X1년도 설립했다고 X2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X1년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됐죠? 정답 2번이고요. 3, 4 확인합니다. (3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이랑
무신고 때의 평가 방법이랑 둘 중에 큰 걸로 적용한다. 그지?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겁니다. 맞는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또 우겼나 봐. 동그라미 4번도 복수 정답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랍니다.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방법 적용할 수 있는데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 그걸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었다. 그지? 가, 나, 다, 라. 뭐 가는 제품과 상품, 나는 제공품, 다는 뭐, 라는 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가, 나, 다, 라라는 종류별로 좀 서로 다른 방법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종류라는 말이 없이 그냥 재고자산 종류라고 해서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우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복수 정답 인정해 주었대요. 그렇죠?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그러면 복수 정답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 지문을 조금 변형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변형합니다. 법정이라는 용어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정한 종류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가, 나, 다, 라라는 오고 딱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종류별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4번 지문도 맞고요. 그러면 정답이 복수 정답 아니고 2번만 정답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 범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맞다 그지? 순서 2비소라고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2비소 순서대로 공제한다. 2번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 공제도 허용되더라. 그치? 문제 3번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 및 소득 공제는 다음 사업년도부터 5년간 2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결손금은 2월해서 공제할 수 있지만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는 2월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2월 결손금은 공제 기한 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반드시 그지 2월 된 결손금이 있다면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 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강제 공제야. 공제 가능한 3년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각 3년도 소득금액의 60% 또는 100%를 한도로 한다. 그지? 중소기업은 100% 한도, 중소기업 아닌 일반 기업은 60%가 한도였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는 아님에게 적용되지 않는 가산세는 어떤 것인가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설명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소득세법에서도 가산세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가산세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거의 똑같이 가산세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이거랍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한 가산세. 설명 들어보십시오. 자, 법인은 당연히 회사 주인과 별개의 성격입니다. 회계에서는 좀 유식한 말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 겁니다.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회사 주인, 즉 주주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니까 회사 통장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연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겁니다.
법인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개인은 회사 이꼴 그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이다, 그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게 사업 때문에 사업 소득과 관련해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건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면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요게 내가 사업 소득에 대해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라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다고 그죠?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특성상.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입니다. 그게 의무 위반하면 가산세가 매겨지는데 이제 그거를 세법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복식 부기 의무자랑 간편장부 대상자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그지? 복식 부기 의무자는 규모가 좀 크니까 당연히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매겨집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규모가 좀 작은 사람이다, 그지? 이런 사람은 굳이 사업용 계좌 신고 안 해도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아주 디테일하다, 그지? 그런 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한테는 적용 안 되는 가산세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랍니다. 됐죠? 나머지 가산세 1, 3, 4 가산세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다 공부했던 가산세다, 그지? 법정 증명서류 수치 부성시 가산세 줄여서 증빙 불비 가산세 당연히 요거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 부기 의무자인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의무 위반하면 적용됩니다. 장부 기록 보관 부성시 가산세 즉 무기정 가산세 이것도 당연히 간편장부든 복식 부기든 전부 다 적용됩니다.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당연히 간편장부든 복식 부기든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 가산세만 복식 부기 의무자한테만 적용될 뿐 간편장부는 적용 안 되더라 이겁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잔소리. 가로 소규모 사업자 요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소득세법을 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의미가 뭐라고? 규모가 좀 작은 사업소득자다, 그지?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규모가 작은 사람. 그런 거는 소규모 사업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부 자체를 아예 작성 안 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율이라는 것을 곱해가지고 그냥 바로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금액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돈벌이가 너무나 미미하니까 일리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장부 자체를 기록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무기정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그러면 요 가로 내용이 없으면 동그라미 2번도 정답이고 당연히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동그라미 3번도 적용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소규모 사업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정 가산세 이거는 적용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3번은 복수 정답 아니야? 그걸 위해서 가로 내용이 나와 있었답니다. 됐죠? 지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또 출제되고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야. 가끔은 세법이 워낙 방대하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될 수 있어. 빨리 찍고 넘어가자.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지? 추가공제 적용되려면 출발점이 뭐라고?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and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2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57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맞겠다, 그지? 근로소득만 있다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급여 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 따지지 않는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57세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득금의 요건만 판단하면 되는데, 총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액 500만 원 이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이거지. 동그라미 3번. 뭐 X라고 하면 또 마치 틀린 지문처럼 보인다, 그지?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배우자가 일용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금액 50만 원과 사업소득 금액 55만 원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틀렸다 겁니다. 그죠?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랑 양도소득 금액이랑 퇴직소득 금액 전부 합해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아니면서 근로소득, 즉 상용 근로소득이다 이겁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지?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더해야 되고, 사업소득 금액 당연히 종합소득 금액이다, 그지? 더해야 됩니다. 요거 더한 것이 100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요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있는 51세 장애인인 형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겠다 이겁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1세라고 요거까지는 무시하는 거야. 괜찮아. 51세라도 괜찮아. 소득금액 요건만 판단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요건 판단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지? 이거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가 결론이다. 됐죠? 정답은 3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와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지식 및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영역, 요게 과세다 이겁니다. 그죠? 학원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면세야. 면세가 원칙인데 예외가 뭡니까? 댄스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 요거는 과세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니다. 자, 2번. 김치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닐 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거, 요거 면세랍니다. 요거는 과세고 요거 면세 맞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가끔은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 지문 등장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답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등장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다, 그죠? 미가공 식료품, 그지? 미가공 식료품인지 가공인지 미가공인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때로는 까다로울 수 있다 이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두부와 김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두부랑 김치 엄청 많이 먹잖아, 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교통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미가공인지 가공인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두부랑 김치를 규모 작은 가내 수공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지? 뭐 콩고물이랑 뭐 이렇게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두부 만들더라고. 김치도 그냥 배추 사가지고 뭐 소금 절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집에서, 그지? 그 부분이 분명히 뭔가를 작업했잖아. 콩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삶고 어쩌고 저쩌고 가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김치도 소금에 절였다가 뭐 고춧가루를 막 칠하고 이렇게 가공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과연 이거를 가공으로 봐야 되는지 미가공으로 봐야 되는지 세법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 결론 미가공으로 본답니다. 두부김치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미가공이야. 왜?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 김치 두부 없이 못 살아. 면세, 생필품이니까 면세로 보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치 공장에서 식당으로 이제 김치 배송합니다.
그냥 파란 색깔 비닐봉투에 김치 막 몇 포기 담아가지고 보내준다 이겁니다. 이런 거 면세 거래랍니다. 다만 김치를 우리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종갓집 김치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딱 포장을 하는 순간, 비닐 밀봉 포장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과세로 된다 이겁니다. 두부도 두부 공장에서 막 열모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 두부를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식당으로 팔아 먹는다고 그거까지는 면세야. 미가공으로 보아준대. 그런데 두부를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바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풀무원 두부 뭐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포장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순간 그거는 과세로 본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두부김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지금 보는 건 뭐다고? 김치를 그지? 뭐 족갓집 김치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냥 김치 공장에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식당으로 보낸다. 이거는까지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준답니다. 면세다. 됐지요? 그다음에 일반 시내버스 사업에서 제공하는 여객 운송 용역 요거 면세다 그지? 그래서 우등 고속버스 뭐 이런 거는 과세인데 일반 시내버스 뭐 이런 거는 면세더라 이겁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 용역.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주택 면적 따지지 않는다 그지? 100평 아파트, 200평 아파트도 임대는 면세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1번. 지금까지 제99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